예, 안녕하세요.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행사를 진행하기 앞서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핸드폰은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영상 촬영 자유롭게 진행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강연은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1시간 강연이 진행된 이후에 3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SNU 툴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학생 그리고 동문 여러분 또 방문해주신 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진리를 향한 갈망은 모두에게나 동일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만이 분열된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고 또 회복하고 또 앞으로 나가게 할 것입니다. SNU 툴스 포럼은 이 진리를 추구하는 견지에서 참석했고 지속적으로 학내에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동북아 정세와 안보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회담을 가졌고 북핵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진행할 경우에 선제 타격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북한은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시간에 다시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관해서 참 귀한 연사님을 모셨는데요. 육군 참모 총장님으로 또 국가정보 원장님으로 공직하셨고 이제는 대통령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현재 통일한국당 예비 후보로 계십니다. 남재준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즐거운 마음입니다. 저는 2005년도에 군에서 전역한 이후에 만 10년을 대학과 대학원에서 학부 및 석박사 과정에 국제정치학, 전략, 전쟁사를 강의를 했었습니다. 작년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쓰니까 다시 제가 강간으로 복귀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내용들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 특히 중국과 일본, 미국에 대해서 현 위치와 주소, 즉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한 다음에 오늘의 현 주소를, 우리들의 주소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 민족은 과거에 만주거를 달리던 웅대한 기상을 가지고 중국과 동북아를 다퉜던 그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AD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660년 고구려, 668년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우리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협소한 공간으로 역사의 강역이 위축이 되고 급기야는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겨우 광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광복을 했어요. 우리는 중국과 함께하면서 2000년에 걸친 오랜 세월을 서로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충돌해 왔었습니다.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다투고. 거기서 먼저 중국의 일관된 역사적 패턴이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은 항상 주변국에 대해서 패권을 추구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주변에 대해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은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어떠한 방법으로 패권을 달성했느냐? 그것도 동일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즉 이의제의 서로 싸움을 붙여서 견제를 시키고 그리고 약화한 다음에는 회유합니다.
회유해서 효과가 없으면 그때는 강제하죠. 협박공갈합니다. 충분히 약화되면 힘에 의해서 강제했던 그런 동일한 패턴을 반복해왔어요. 한시도 중국이 패권을 추구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과거 청나라가 오늘의 중국의 지도를 완성시킨 것은 중화족에 대한 명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사촌격이라고 할 수 있는 청나라가 오늘의 중국 지도를 완성을 시켰어요. 그런데 청나라가 쇠퇴해진 이후에 1894년 청일전쟁 이후에 급속도로 쇠락해가면서 1905년도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일전쟁이 일어납니다. 통상적으로 과거 역사에서는 러일전쟁은 일본과 러시아의 단순한 전쟁이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러일전쟁은 그 당시 20세기 초에 있었던 세계 대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러시아라고 하는 대륙 세력의 팽창에 맞서서 미국과 일본 등, 미국과 영국 등 해양 세력이 일본을 지원함으로써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세계사적 의의가 있는 세계 전쟁입니다. 그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신선이 새로 흥기한 근대화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전비의 대부분을 미국이 지원했고, 그 당시 함대 세력이나 이 해군 세력을 영국이 지원했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주변 정세에 아랑곳 없이 오로지 우리들끼리의 싸움에 함몰했다가 결국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5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그러한 민족이 나라가 그대로 망했어요. 싸우다 망한 것이 아니라 싸우지조차도 못하고 망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요새 젊은 학생들 보면 분단의 원인이 외세에 있다. 아닙니다. 분단의 1차적 책임자는 우리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떠나서 다른 데 분단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졸렬한 행태일 뿐만 아니라 만일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끌고 간다면 우리는 또 똑같은 비운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느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대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분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세계를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우리들끼리만 본 거예요. 다른 나라가 잘 사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이웃집이 잘 살면 그건 나는 피해자죠. 약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한민족이 이 땅에서 우리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독창적인 문화를 창달해 나가려면 이제는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현재의 특징은 속도에 있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갔을 때 걸렸던 기간은, 항해 소요 기간은 함정의 선박의 수리 기간을 포함해 가지고 석 달 3일입니다. 그러니까 93일 걸린 거죠. 1907년도에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횡단한 시간은 33시간입니다. 현재의 여객기는 갈 때 올 때 틀리지만 대략 15시간 플러스 마이너스죠. 지금은 취역이 취소됐지만 한때 프랑스에서 운항했던 콩고드 초음속 여객기는 3시간 30분 만에 대서양을 횡단했습니다. 지금 미사일 15분 만에 대서양을 횡단해요.
과거에 3세기경에 여기 유라시아 대륙에서 발명된 등자, 말 탈 때 발걸이, 이것이 서양에 전파되는데 약 35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여러분들이 실시간대로 전 세계가 유통이 돼요.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그 시간 즉시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요. 정보와 지식 전파 속도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집단은,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십시오. 1910년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국제정세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오로지 우리들끼리의 다툼에 함몰되어 있었던 그 외에는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가 총 한 번 쏴보지도 못하고 망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통탄스럽게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상황은 대한제국이 멸망했을 때 상황보다 더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충돌했었지만 지금은 거기에 추가해가지고 두 가지 변화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 주변국에 있는 중국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G2에 속하죠.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 참 못 살았습니다. 지금은 미국, 중국. 그래서 냉전 체제 붕괴 이후에 단극 체제로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미국의 유일한 상대가 중국입니다. G2로 성장을 했어요. 중국은 2002년경에 최초의 온포사회, 그러니까 온실 속의 사회, 다시 이제 잘 뿌리를 내려가지고 나무가 크게 하는 그게 온포사회다. 그러면서 2020년도에 목표가 소강사회, 그 다음번에 2050년도에 전면적 소강사회, 2080년도에 대동사회, 2100년, 그러니까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100년 후에는 전면적 대강사회, 대동사회를 이룩하겠다 하는 야심찬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전면적 대동사회라고 하는 것은 범중화주의, 범세계적 패권주의를 그때까지는 완성하겠다. 바꿔 말하면 지금 현재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역할을 중국이 대체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온갖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가, 그 계획들은 각각 10년 내지 20년 앞당겨서 달성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최초의 계획대로라면 소강사회인데 지금 현재 수준은 자기네들이 설정했던 전면적 소강사회, 즉 미국과 1, 2위를 다투는 그런 소강국으로, 강국에서 2위를 하는 그런 지위에 올랐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국방비는 대략 6,8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중국의 국방비는 1,660억 달러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봐서는 5배 이하, 한 4.5배, 4분의 1이 안 되는데, 문제는 1년에 13% 내지 10% 정도의 국방비를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현재 우주항공기술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기도 자대 제작해가지고 실전 배치하고, 이제 구소련에서 도입했던, 즉 러시아에서 도입한 항모를 개조해가지고
이로함을 취역시킨 외에 지금 현재는 그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국산의 제2번 항공모함을 제작하고 있어요. 곧 그 진수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정도로 군사력을 증가하면서 중국의 전략은 태평양으로 진출하자. 그러니까 세력을 팽창시키는 해외 투사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도 중국의 항구가 있고 군사적 기지를 조차를 하고 월남에도 있고 저쪽 호르무즈 해협 앞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지껏까지 중국 대륙에 갇혀있던 세력을 이제 세계로 팽창시키는 단계에서 제1단계의 목표선은 제1도련선이라고 해서 일본과 필리핀을 연하는 선까지 중국의 해양 통제 세력 범위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계속 세력을 팽창시켜가지고 제2도련선을 갖다 괌을 연결하는 선까지 1차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팽창에 맞서서 미국은 영내 패권적 지위를 고수하기 위해서 해안에서 봉쇄한다 하는 봉쇄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보고 계시는 남사군도 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렇게 무섭게 팽창하면은 마침내는 중국의 목표와 이상이 달성돼서 중국이 추구하는 바 전 지구적 범중화주의의 패권이 달성될 것입니다. 여기는 또 문제가 많습니다. 중국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역대 중국 왕조가 멸망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권력의 독점, 옛날에는 왕조 시대 때는 환관들에 의한 권력의 동단이죠. 두 번째는 빈부격차, 세 번째는 부정부패. 이 세 가지가 역대 중국 왕조의 멸망의 공통 요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중국을 진단해보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우선 전국토의 42%가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43%가 사막화되어 있어요. 이러한 사막화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42%가 환경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51%가 산성비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러한 환경적 문제, 그 다음번에 국토의 지질이 낮아지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빈부격차입니다. 대개 중국 사람들 1000명 중에 1명은 백만장자인데 뭐 100만원 갖고 있는 백만장자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백만장자죠. 약 0.5%가 중국의 전체 재산, 국부의 60%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부의 편중을 본다면 대략 지구상에서는 1%가 전체 부의 40%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2배 이상 심각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이런 빈부의 격차. 두 번째 문제점은 도농 격차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개 도농 격차라고 하는 것은 2% 미만이었었는데 2배 미만이었었는데 현재는 4배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도에 나온 통계는 3.6배인데 2020년까지는 4배 이상으로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이런 도농격차의 심화는 어떠한 현상을 가져오느냐. 농촌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는 현상을 가져오겠죠.
1990년대만 해도 중국의 농촌 인구는 60%가 넘었는데 현재 40%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농촌 사람이 임의로 도시에 거주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상당한 갈등이 생기죠. 또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동서격차입니다. 중국이 대개 동해안을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동해안, 우리가 얘기하면 황해죠. 황해 연안이 내륙보다 훨씬 더 발전했는데 이러한 격차는 거의 17배입니다. 그러니까 내륙이 100만 원 가지고 산다면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1700만 원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개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농촌 사람 더 내륙으로 서쪽으로 가면 소수민족입니다. 그래서 중화민족,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민족 간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는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근본적으로 부정부패의 싹을 자르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요. 한 4, 5년 전 통계인데 유엔에서 중국 내 극빈층이 2억 명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항의를 하면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완전 빈곤층은 3천만, 그리고 빈곤했다가 밥 먹었다는 사람이 6천만에서 1억 명 미만인데 왜 2억 명이라고 과장 발표를 하느냐. 그런데 극빈층이라는 것은 유엔 기준으로는 1년에 소득이 1달러 미만의 사람을 극빈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바꿔 말한다면 거지가 2억 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한참 사드 거북이다 이래가지고 중국 관광객이 안 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은 0.5%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관광 올 정도 되는 사람은 대략 6,900만 명 극도로 편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문 보도를 보셨겠지만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전대에서 선출되는 중국의 마지막 지도자가 될 공산이 크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이러한 갈등 요소, 그 다음에 역기능적인 요소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차후 5개 지역으로 권역으로 찢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경제 권역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생활권이 별도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5개 경제 권역으로 나눠질 수도 있다. 이것은 하나의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무섭도록 군비 경쟁에 증강에 몰두하고 있으면서 중국 주변의 해역을 넘어서 태평양으로 세력을 팽창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틈새에서 일본은 그동안 평화헌법에 묶여있던 족쇄를 풀어버리고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탈바꿈을 완성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가장 한민족에 대해서 역적질을 한 거라면 일본으로 하여금 마음 놓고 재무장을 할 수 있도록 절묘하게 기회를 제공한 데 있습니다. 일본의 국방비는 우리 약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러한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해가지고 다시 군사 대국화를 꿈꾸면서
아시아에서 이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데 미국과 공조해가면서 이 동북아에서의 자기네들의 하나의 권익, 영향력 이것을 확고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상당히 위축이 됐죠. 그동안 전 세계적 1992년도에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세계는 양극 체제에서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로 변화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서의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여지껏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감축하는 정책을 갖다 취해왔는데 지금 미국이 신고립주의로 들어섰다. 그것은 왜? 국방비 지출을 줄여가면서 미국 이익 중심, 세계의 하나의 보편적 인권의 가치, 자유, 평등 이런 것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겠다는 하나의 신고립주의로 들어섰습니다. 그것이 트럼프의 정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영내 유지하고 있었던 세계의 질서 주도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축소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과거의 유럽 중심의 안보 개념을 하나의 전략 개념을 지금은 동북아로 옮겼어요. 왜냐? 유럽에서 예상되는 또 직면하고 있는 그런 위협보다는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것은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가 아니고 바로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한다면 현재 한반도는 세계 갈등, 충돌, 분쟁의 전략적 중앙에 섰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정세는 구한 말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선 먼저 한번 북한을 보죠.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농담을 했어요. 과거 원에 있을 때 김정은이의 불행은 우리가 봤을 때는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가 훨씬 더 똑똑한데 김정은이를 자기 자신이 더 똑똑한 걸로 착각하는 게 아마 저게 불행일 거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김정일은 그냥 김일성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좌에 오른 게 아니고 나름대로 20년 동안 고심참담해 가면서 권력 투쟁에서 성공해서 권력을 장악한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그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즉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 통제하는 방법이 전혀 틀리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먼저 전제하고 현재 북한의 실상은 여러분들 공산주의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뭐죠? 국가계획경제체제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의 기본이죠. 시장에다 맡기는 걸 우리는 시장경제체제 이렇게 얘기하고 국가의 계획에 이 경제를 주도하는 거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죠. 그러면 국가가 경제를 계획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배급체제입니다. 배급이 전제되지 않은 공산주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한국 사람들은 구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소련 사람들이 참 좋아할 거다. 그 공산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났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반대로 70%가 공산주의 체제가 좋았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자유는 없었지만 굶어 죽을 염려는 없었던 겁니다. 지금 쿠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제가 공산주의가 훨씬 더 좋은 주의다 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 살던 사람들은 나라가 배급을 주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이상하게도 배급 체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북한은 세 개의 집단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김정은의 권력을 지탱하는 고위 당 정군의 리더 그룹들, 상당히 먹고 살만하고 넉넉하고 잘 삽니다. 평양에 택시가 한 2000여 대 있어요. 그래서 그 상위층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보다는 10배는 더 잘 살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한 상위층을 제외한 나머지 평양 사람들, 이 사람들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일성이가 살아생전에 무슨 슬로건을 걸었느냐면 기와집에 비단 옷 입고 이 밥에 고깃국 먹는다. 아마 옛날에 휴전선에 서보셨던 분들은 그런 대남방송 들어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지금 특수총을 제외한 나머지 평양 사람들은 그 정도 삽니다. 먹고 사는데 전혀 이상 없어요. 가끔가다 비싼 외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집단은 평양을 제외한, 그리고 중요한 원산이나 신의주나 이런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중요 도시의 상류층을 제외한 기타 소위 얘기하는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인민들은 각자 먹고 삽니다. 바꾸고 난다면 아이러니카라는 얘기가 되겠지만 지금 북한은 시장 경제 체제 하에 있는데 그 생활권 단위별로 형성된 장마당터에서 각자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 큰 국가에 대해서 불만 없어요. 여러분들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공안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아마 느끼셨겠지만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버는 돈이 내무서나 당간부나 보위부나 이러한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상납을 해서 저녁 먹을 게 없다면 불만이 생기겠지만 그렇게 줄 거 주고도 내가 오늘 저녁 먹을 게 있다면 큰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이 인민들이 봉기해서 북한 체제가 무너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이 월남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배가 고파서 넘어왔습니다. 대개 이유가 배가 고파서 넘어오신 분들이에요. 요새는 자식들한테 미래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넘어옵니다. 북한이 그만큼 바뀌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북한은 이미 강압적 통제 외에는 조직적인 행정 능력을 가지고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국가적 기능은 상실된 집단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체제는 굉장히 불안하다, 금방 무너질 것 같다, 각자 전문가들에 따라서 굉장히 말들이 많죠. 초기 단계는 취하겠지만 집권 5년차들은 지금은 외관상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정권을 갖다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초기에는 무자비하게 수청시켰어요. 여러분들 장성택 기관총으로 총살했다 하는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그때는 위협이 느껴지는 대상을 가차없이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러한 방법이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됐느냐? 권력 기관끼리 서로 싸움을 붙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의하듯이 견제하면서 나의 안정성을, 권력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진화가 됐죠.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확고하게 권력을 장악했다. 하지만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김원호기가 별 4개 달고 있다가 지금 하나로 강력이 됐는데 그 일을 반복했을 때 불안감, 불신, 초조감, 이것은 사람은 다 똑같이 느끼는 거니까 제가 설명하기 이전에 언제 내가 숙청당할지 모르는, 그리고 서로 부딪힐 때마다 상대방을 치는 강도는 계속 증가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세부적인 성격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직무에 관련된 법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비유를 한다면 김정일이가 채택했던 대남 전략이 하나의 비정규전이다. 비정규전이 뭐죠? 찬스를 보고 있다가 기회가 가능할 때는 칩니다. 불리하면 빠집니다. 이러한 형태의 전략을 수행했다면 지금 김정은은 그거보다는 정규전입니다. 힘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정복하는, 상당히 틀리죠. 바꿔 말해서 김정일은 나올 때 나오고 후퇴할 때 후퇴하고 숨을 때 숨을 줄을 알았는데 김정은은 앞으로 나가는 건 있어도 뒤로 물러나고 숨는 건, 즉 브레이킹은 없다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서 권력 승계 과정에서 오랜 시간을 거친 게 아니고 느닷없이 권좌에 앉으면서 불안하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두 가지 정면으로 상반되는 심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자신만만하게 과시하는 심리, 그것을 뒤집으면 극도로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심리, 이것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예측하기가 쉬웠는데 김정은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전문가들이 하고 있어요. 거꾸로 뒤집어보면 오히려 더 예측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북한이 쭉 해왔던 행태는 두 가지로 요약되죠. 지연전술, 벼랑 끝 전술. 그런데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지연전술보다는 벼랑 끝 전술이 훨씬 더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완세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1948년도 정부 수립하고 나서 2년밖에 안 됐을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족 상장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 국토의 80%가 제때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북한군은 전투기 200여 대, 전차 200여 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항공기는 목재 틀에 나무로 틀을 만드는데 헝겊을 뒤집어 씌운 LT 연락기라고 해서 연락기를 열 대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전차 없었습니다. 바퀴 달린 장갑차가 몇 대 있었지 전차라고는 없었어요. 변변한 대전차 무기도 없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천안문 광장에서 진압하고자 하는 전체 학생이 혼자 맞섰듯이 맨몸으로 그 공격을 막아낸 겁니다. 수류탄을 들고 전차에 뛰어들고 박격포탄에 핀을 뽑아들고 사람이 인간 폭탄에 대해서 전차에 뛰어들고 이렇게 피 흘리고 피 흘려가면서 지킨 나라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미국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겼다. 아닙니다. 미국이 6.25 전 기간 동안에 3번 철수하려고 했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강점해가지고 식민지를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전세가 유리했을 때는 통일을 얘기했지만 전세가 불리할 때는 항상 철수하려고 했어요. 미국은 한국 원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에 미군이 참전할 때까지 우리 아버님들이, 우리 할아버님들이 맨주먹으로 전차에 맞서가지고 피 흘리면서 시간을 끌지 않았더라면 미국 못 들어옵니다. 패배했을 때 국군 용사들이 곳곳에서 승리하지 않았더라면 동왕리 전투라든가 낙동강 방어선이라든가 국군이 자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더라면 미국은 여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얘기가 잠깐 빗나가지만 임진왜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생뚱맞게 임진왜란이야. 그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전문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임진왜란을 하면 명나라 구원군이 와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안 먹힌 거죠. 그렇죠? 그거 전혀 착각입니다. 임진왜란 전기간 동안에 전투 숫자를 세보면 뭐 쭈쭈만큼 싸운 거 말고 그 전투로 집계될 수 있는 전투가 106건 정도 돼요. 그 중에서 명나라 104건입니다. 그 중에서 명나라 군이 참전해서 싸운 전투는 6번밖에 안 됩니다. 그 6번 중에서 명나라가 이긴 건 2번이에요. 나머지 2번은 연합군이 싸운 겁니다. 조명연합군이. 그 첫째가 평양성 전투죠. 평양성 전투는 우리 의병에 의해서 보급이 차단됐기 때문에 물러나는 왜군을 쫓아간 거지 싸워서 평양성을 달아난 건 아닙니다. 바꿔 말한다면 그 당시 조정이 국민들의 의지를 결집시켜가지고 결사합전의 각오가 있었다면 여기 명나라가 들어올 필요가 없었죠.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이런 그 국민들의 백성들의 푸념이 나와요. 명나라는 참빗이고 일본은 올레빗이다. 여기 여자분들 올레빗 아세요? 안 쓰세요 요새? 세대가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올레빗은 이게 굵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할머니 어머니들 이게 머리빨이 굵으니까 참빗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올레빗으로 먼저 빗고 그 다음번에 참빗은 총총하죠. 빗살이. 바꿔 말한다면 일본 사람들은 수탈을 해도 지나간다면 먹을 게 남았었는데 명나라 군사가 한번 지나가면 쌀 한 톨을 안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6.25 당시도 6.25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결사항전에 애국심에 불타는 그리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신 우리 선배 국군 장병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신 우리 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에 의해서 지켜진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미국의 역할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다는 아니고 우리의 엄청난 애국적 희생과 피를 흘린 결과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트루만 대통령이 소련의 공산주의 전세계 공산화, 유럽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봉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고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유럽 내 가난한 나라들한테 대대적인 원조를 했어요. 그것이 17개국에 대한 원조 액수가
76억 달러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미국의 원조가 끊기기까지 우리 대한민국 한나라에 투입된 미국의 원조에는 마샬 플랜의 버금가는 74억 달러입니다.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 피 흘려가면서 면주목으로 이 나라를 지켰고 그리고 피 같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면서 오늘의 풍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뭡니까? 참혹합니다. 제가 여기서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면서 그 장황한 설명을 가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민주화 좋죠? 민주주의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시죠?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민민주주의도 받아들이실 거예요? 왜 앞에 자유냐 사회냐 인민이라는 단어를 뺍니까? 사람을 죽여도 민주화 유공자 동일대 사태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사회민주주의입니까? 인민민주주의입니까? 이것을 따지지 않았던 보수들은 비겁한 보수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지 인민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미국의 유대계 정치학자 평론가죠. 언론사의 평론가였었던 피라델 지르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주의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그러냐. 자유의 가치가 결여된 민주주의의 극단은 히틀러의 제3제국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확실히 각성해야 된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자유민주주의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구,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누죠. 그렇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수구 이코로 꼴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땅의 대표적인 보수 이코로 수구 이코로 꼴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상아탑이다, 지성의 상아탑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니까. 역사는 발전합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진화하죠. 이러한 진화 과정에서 수구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걸 수구라고 합니다. 자전적 의미로. 보수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지껏 있었던 관습, 전통, 문화, 역사를 인정하는 바탕하에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보수라고 정의합니다. 진보는 그러한 과거의 모든 결과물, 이걸 부정하고 급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걸 우리는 일반적으로 진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땅의 진정한 수구가 누구냐? 여러분들 공산주의는 1917년 11월 달에 레닌에 의해서 11월 혁명 이후에 소련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멸망할 때까지 1992년이죠. 약 70여 년간
시험 결과 완전히 실패한 사상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공산주의 진행 과정에서 수천된, 전쟁에서 죽은 사람 말고 정권에 의해서 수천된 사람만이 1억 명이 넘습니다. 1억 명의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면서 실패한 사상으로 끝난 그러한 공산주의가 우리 미래의 답이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시계는 1992년에서 1초도 앞으로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보입니까, 수고입니까? 해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고골통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고골통이에요. 1992년에서 시계가 초침 하나 1초 앞으로 안 나간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성들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 두 가지 단어를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 단어를 정의하는데 그렇게 비겁했는지, 왜 그 두 가지 단어를 용기 있게 정의하지 못했는지, 그것이 오늘 이 상황을 초래한 겁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부모들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한쪽은 촛불 집회다, 한쪽은 태극기 집회다 하고 말다툼이 벌어졌다가 파혼됐어요. 웃을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부모하고 자식하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못 먹습니다. 세상이 갈갈이 지켜버렸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사회 공동체가 과연 미래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신의 배를 줄여가면서 허리끈을 졸라매고 먹을 게 있으면 자식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셨어요. 그 당시 우리들이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는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거 볼 때, 자식이 글 읽는 소리 들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단다. 이런 말씀을 자장가처럼 듣고 컸습니다. 그러한 부모님 세대의 희생 결과가 오늘 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나라를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자식들이 먹어야 돼, 자식들이 써야 될 재화를 끌어당겨다가 오늘 생생내고 맙니다. 여러분들, 보편적 복지 무슨 돈으로 합니까? 바로 내 자식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재원입니다. 그걸 갖다가 뿌리고 있는 겁니다. 전 국민 거주하죠. 오늘 나를 위해서 자식들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끌고 온 결과가 바로 오늘의 이 참혹한 상황을 빚어낼 거예요. 여러분들, 오바마는 소위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북한핵을 여기껏 통제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 평양에 갔다 온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개발할 의도도 없다. 만일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을 지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지하에 계시니까 어떻게 책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함께 했던 위정자들은 국민한테 할복자 살해서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두 집단 간에 유혈을 회피하고자 하는 측은
유혈을 불사하는 직에 의해서 반드시 정복된다. 그것이 역사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오바마 정부와는 다르게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략적 인내의 한계는 끝났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실천에 옮길 거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미국은 군사력 전략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전개시켜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면서 동시에 세컨다리 굿이라고 하는 경제적 카드를 들고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얘기했죠. 만일에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게 협조한다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 하는 사탕도 줬습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을 중국에 동시에 내밀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무력 시위, 전략자산의 전개를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이것을 장황하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미래 상황을 이렇게는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북한에 달렸습니다. 만일에 북한이 김정일 같았으면 아마 잠잠해질 때까지 전략자산이 다시 복귀하고 할 때까지 자제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판국에 북한이 벼랑 끝 전술로 김정은이답게 새로운 도발적 성격의 행위를 보인다면 핵실험을 하든가 이렇게 한다면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죠. 오바마하고 똑같은 액션을 취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바마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으로 바로 선제 타격을 할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트럼프 미 행정부 입장에서는 김정은이가 더 세게 나온다면 과거하고 달리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이런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중국의 태도가 또 변수가 있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대단한 경제적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 행정부에서 환율 조작국 지정을 안 하겠다. 이러니까 중국의 환구시구에서 뭐라고 받았느냐면 환영한다. 손해볼 거 없죠. 그러면서 토를 달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일관된 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상황은 단 한판이 아니라 거듭되겠지만 반복되겠지만 이 반복이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반복하는 방법도 있고 트렌드가 하향 추세로 가면서 반복하는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수십 가지 됩니다만 극단적인 세 가지 옵션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제 타격하는 거죠. 그렇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미사일 타격 가지고 북한을 멸망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17만의 무장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 화학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보복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에다가 때리겠습니까? 가까운 우리를 때리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때리겠죠.
이때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 의지, 국민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전을 불사하겠다 하고 결단만 내리는 지도자가 국민의 의지를 결합만 시킬 수 있다면 북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약한 게 아니라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체제의 문제가 됩니다. 북한군에 대한 그 전쟁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전사, 그러니까 우리 집단이라는 부사관, 병사들, 이런 사람들은 싸우면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건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장교들은 싸우면 백전백패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장교들은 알기 때문에. 장군들은 전쟁 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군의 실상이에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나라 군사력, 북한이 협박한다고 해서 넘어갈 정도로 허약한 국군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의지만 갖고 있다면 우리 얼마든지 통일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로 정치 지도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옵션입니다. 싸울 수도 없고 가만히 있자니 그렇고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옵션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테니 미 본토에 위협이 되는 ICBM은 제거해라. 이런 옵션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한반도에서 개입에 대한 적극적 개입에 대해서 후퇴하는 거죠. 그렇죠? 후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반도 상황은 남북 간에 맡긴 다른 전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갈갈이 찢겨진 국론을 가지고 핵을 흔들면서 협박하는 북의 대항에서 대한민국에 과연 지속 가능하겠습니까? 이 땅에 태극기가 계속 휘날릴 수 있겠습니까? 또 제가 지금 들은 것은 극단적인 옵션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사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세 번째 옵션입니다. 북미 간의 평화 협정을 맺고 뛰어버리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미국은 방어선을 일본으로 후퇴시키면 됩니다. 어떠한 옵션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러한 국가 리더십 가지고는 우리는 망할 것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이러니까 사드를 배치한다 안 한다, 상황에 대응해서 변했으니까 배치 반대를 찬성으로 처리했다. 안보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간단한 소총 하나 주고 그 병사가 총을 쏘게 만드는데 한 달 걸립니다. 젊은이가 군대 와서 전쟁터에 적응하면서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데는 1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사드 하나 배치하면 바로 유격이 됩니까? 아닙니다. 3개월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시스템도 안정시켜야 되고 시험도 해야 되고 조작도 훈련시켜야 되고, 국가 안보는 10년을 내다봐야 되는 겁니다. 국가 안보는 리더십의 미래에 대한 통찰력, 그러한 통찰에 근거한 정책의 수립과 지속적인 자원의 투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군의 조직, 편성, 훈련, 교육,
이런 것이 뒤따라가서 종합된 국력으로 발휘된 거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응징해, 사드 배치해, 반대해, 유보해, 이렇게 안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안 망할 나라가 멸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보는 장난이 아닙니다. 어린애들 장난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북이 도발을 한다면 지금 요격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배치도 안 했죠. 그렇죠? 지금 찬성하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보를 책임진다면 여러분들 자식들이 확실히 망할 겁니다. 이 나라에서. 끝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바꿔야 됩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개인으로부터, 인간 집단은 개인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데 생존이 없는 번영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존 위에 번영이 있는 거지. 경제가 먼저냐 안보가 먼저냐. 지금은 북한의 위협이 심각하니까 안보가 먼저다. 아닙니다. 국가가 생긴 이래로 멸망할 때까지 안보가 먼저고 경제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시간이 한 3시간쯤 되면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1시간 맞춰서 끝내려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로 개념만 말씀드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 위기는 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각성한다면 우리 자유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만 결집할 수 있다면 북한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압록강 넘어서 만주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